예, 시장과 투자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의 기대감이 무색하게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만 그동안의 하락을 오늘 하루의 상승으로 만회하기는 여전히 어렵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님 모셨는데요. 예, 오늘의 반등이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측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1월에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들 오를 걸로들 본 적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연말에 강한 거를 1월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고 이렇게 빠지는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여쭤보면 지금의 올 들어 이제 하락의 지금 수준이 약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좀 열어놔야 될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네. 2분기 정도 돼서 뭐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네. 뭐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또 유동성 효과도 사실은 2분기부터 다시 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지금의 장세는 뭐 추세적인 하락 장세보다는 좀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는 구간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증시가 이렇게 유독 1월에 많이 하락한 이유는 이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네. 뭐 단적으로 해서 펀더멘탈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요새 많이 비교하고 있는 일본, 중국, 또 우리나라, 뭐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일본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뭐 실적 쇼크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뭐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또 ELS 문제라든지 이러한 조금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좀 들리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부진 뭐 이러한 것도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매력도가 높을 수는 없는 부분들 자체가 조금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조금 매도가 커지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약한 이유를 펀더멘탈, 시장의 체력, 기업 이익 뭐 이런 걸로 보셨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수급 요인도 좀 있고 한편에서는 환율 최근에 오르는 거 이런 거 보면 우리는 한반도에 살면서 사실 전쟁, 위활 이런 거를 하도 많이 겪었고 별로 이렇게 사실 크게 느끼지 않는데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그런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팔고 제가 이제 운용사 하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 자기들도 할 수 없이 팔고 이런 측면도 조금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워낙 이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상황들인데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조금은 이제 불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동에도 지정학적 문제가 있고 또 대만 총통 선거를 둘러싸고 이제 동아시아 쪽에 또 양안 쪽에 지정학적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또 미국 쪽에서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좀 나온 것들이 뭐 환율 불안 이러한 것들을 좀 자극한 면도 사실은 적잖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비교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증시가 그렇게 최근에 이제 잘 나가면서요. 작년 봄쯤 됩니까? 버핏이 일본 뭐 종합 상사들 산다고 그랬는데 역시 냄새를 잘 중국은 우리보다도 뭐 더 약하고 홍콩은 그런데 일본 증시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펀더멘탈이 좋습니까? 예, 일본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그래도 상당히 견조했던 데가 미국이었고요. 또 일본도 상당히 이제 견조했던 부분으로 좀 봐야 돼서 일단은 일본 경제가 우리가 뭐 많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일본 BOJ의 그 통화 완화책 또 뭐 기시다 총 내각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자체의 효과가 분명히 좀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뭐 요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일본으로 가는 상황들이고요. 뭐 지금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보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밖에 없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해외 수요 자체도 사실은 일본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들도 일본 경제 펀더멘탈을 지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원화도 사실은 약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엔화가 다시 지금 148엔까지 이제 가는 이런 슈퍼 엔저의 효과 자체도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제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한번 이제 그 중국, 한국, 일본의 그 수출액을 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통화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이제 수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엔화 기준으로 보면은 전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엔조 효과 자체가 상당히 크게 발휘됐다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경제 또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화랑을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은 이제 최근에 얘기되는 것들이 우리가 공급망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고 우리도 사실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의 이제 수혜를 그러니까 미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반면에 이제 중국향 수출 자체는 오히려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미국으로도 수출도 좋고 중국의 어떠한 부진 또 공급망 단절에 의한 어떤 효과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자금이 우리나라보다는 또 중국보다는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일본 증시의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좀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공급망 쪽에서 뭐 그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를 수혜받지만 일본도 뭐 이러한 반도체 소재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수혜를 상당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대내적으로 일본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의 그 양안 관계 긴장에 대한 그 소위 이제 플랜 B를 세우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네. 우리가 혜택을 보기보다는 일본도 반도체 산업 이런 거 드라이브 열심히 걸고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때문이군요. 대내외 변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외 변수를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이 먼저 앞서갔다. 그거하고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미국 예산안은 다시 3월까지 예. 이게 뭐 계속 쪼가립니다. 요즘 한 1개월씩 연장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2월 19일 오늘까지 1월 19일까지였었는데 3월 초까지 연장해서 그거는 조금 벗어났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나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올 한 해 사실은 지정학적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제가 요새 이제 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갈등 경제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지금 중동 불안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는 세계 여러 가지 갈등 요인 자체가 계속해서 팬데믹 이후에 빈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신냉전 체제의 어떤 되돌림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강도가 세느냐 약하느냐의 어떤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항상 없기는 이제 좀 불가능한 부분들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적 문제가 사실은 뭐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제 수출이 사실은 높고 에너지 의존도가 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유가라든지 과거에 보면 사실 중동 지정학적 문제가 터지면 뭐 당장 이게 급등하는 게 유가였는데 유가는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운송 차질에 대한 문제 자체는 뭐 조금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항로 자체를 좀 바꿔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것도 결국은 운송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문제 자체가 그렇게 주식시장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관련된 것들은 적어도 뭐 얼마 전에 이제 공화당의 그 경선이 시작됐는데 적어도 한 3, 4월까지는 그것도 불안 요인이죠. 예, 뭐 아무래도 올해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뭐 미국 대선 이슈일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아니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지는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근데 그 이슈 자체는 올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좀 3분기 쪽에 더 조금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상반기 쪽에 이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예.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당선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러한 또 그것이 이제 국내 산업에 미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는 시점은 여름 지나면서 여름 지나면서 사실은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미 조금은 상당 부분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민주당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는데 리턴 매치. 근데 지지율을 보게 되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그 한 1%포인트 아주 박빙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누가 될지는 사실 모르고 지금 벌써 한 10개월 정도 남은 거를 벌써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슈 문제는 뭐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3분기 쪽에서 시장에 조금 교란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근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갈등 경제라 그러셨는데 갈등 정치네요.
대내 변수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대내 변수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출이나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기대감이고요. 반면에 뭐 부동산 PF 문제 또 이런 뭐 경기 우리 성장률 올해 안 좋을 거고요.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우리 국내 변수 가운데는 어떤 게 좀 가장 증시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으세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그러니까 올해 작년보다 이제 성장률이 여하튼 높아질 거로 다들 전망을 하시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성장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결국 이제 수출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은 이제 반도체가 일단은 뭐 제일 앞서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뭐 전망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사실은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중국향 수출 자체가 조금은 회복이 될 거냐라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시각, 저는 사실은 중국에 대한 시각이 아직은 그렇게 좀 뭐 밝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 어제 그 리창 총리가 이제 다보스에서 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중국 경제는 부양 없이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인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 부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부양보다는 구조조정에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모습을 보여서 과연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올해 회복은 되긴 하겠지만 그 회복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것이 우리나라 성장률에 사실은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홍콩 H 뭐 ELS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 뭐 말할 수 없는 손실이지만 시장 충격은 그것보다 이제 PF가 부동산 이제 태형건설이 이미 그렇게 이유가 있었고요. 사실은 총선이 있어서 그렇지 선거 지나면 이건 뭐 몇 개 또 터질지 모른다 이런 또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올 한해. PF 문제는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뭐 영향은 당연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총선도 있고 해서 뭐 당분간은 정부가 상당히 이제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는 있긴 한데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 과연 이제 관건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은이 이제 물가라든지 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 결정을 상당히 이제 뭐 결국 동결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이긴 하지만 결국 그 뭐 물가도 좀 떨어질 거고 연준도 좀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폭 자체가 조금 커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무래도 좀 살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뭐 다시 뭐 아주 좋아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내려가는 폭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제한받는다라고 하면 부동산 PF 문제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손실 자체가 우리가 뭐 아주 심각한 신용 위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맞을 정도의 상황은 좀 그러한 좀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로 좀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알고 있다. 그렇죠. 뭐 예견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게 그래도 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리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최근의 드라마틱한 긴박한 이슈들 진단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금리 얘기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섹터가 괜찮을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작년에 물가하고 금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의견이 모아진 건데 언제 금리를 내리겠느냐. 시장은 여전히 3월부터고요. 뭐 연준 의원 발언들 보면 택도 없는 소리 같고요. 금리 인하의 경로, 폭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사님? 예, 저도 3월은 조금은 빠르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18만 건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호황 때 나올 수 있는 수준인 부분입니다. 뭐 이걸 보면 사실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뭐 연준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 고용시장의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뭐 실업 청구 건수는 상당히 낮다 하더라도 이게 과거처럼 좋은 정도, 그러니까 뭐 신규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연준이 뭐 고용시장 하나만을 보고 금리를 계속 지연시키는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 물가가 자체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릴 거고 그 시점은 저는 2분기로 일단 5월 그러니까 일정상 보게 되면 5월, 6월이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금리를 내리고 뭐 내린다고 뭐 올해 한 세 차례나 네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하나 조금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양적 긴축을 중단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준의 두 가지 그 긴축 사이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고 하나는 양적 긴축이었는데 그 두 가지 자체가 다 느슨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2분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유동성 장세 이러한 부분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아마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금리 부분도 결국 그렇게 보면 좀 1분기 말부터는 조금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다시 좀 하락적으로 좀 흐르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사실 뭐 매일 눈에 보이고요. 하루하루 움직임을 체크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 눈이 쏠려 있는데 그 양적 긴축하는 건 QT라 양적 긴축하는 건 사실은 미국 연준이 시중의 자산을 지금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더 계획상은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좀 멈출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제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이게 너무 계속 빨라다닐 경우에는 우려되는 게 이제 단기 금리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그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그 금리 자체가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정책을 필 때는 두 가지를 다 중단하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인데요. 네.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근데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연착륙한다고 보고 있고 좋다는 거고 주요 기관들도 보면 뭐 IMF를 포함해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지 또 연착륙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적어도 뭐 마이너스 성장이 안 나오는 수준인가요? 예, 뭐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사실 뭐 0%대까지도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보면 올해 성장률이 1%대 초중반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장률이 작년 성장률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성장률이 2% 중반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 전망이 당초에 1% 안 됐는데. 예, 근데 지금 연초 지금 뭐 아직 지표가 하나도 나온 부분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경기를 볼 때 항상 이게 주식 시장을 보면서 이제 경기를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상당히 조금은 강한 흐름이 또 강하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 연착륙을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그 물가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심리 지표가 사실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게 이제 부동산 경기의 침체인데 최근에 부동산이 12월부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지금 미국, 뭐 전 세계 지금 미국 기업들이 뭐 주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 이러한 AI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큰 사이클 자체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목을 할 게 사실은 우리가 2000년, 그러니까 1990년대죠. 이제 인터넷이 보급률 사이클이 강했을 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성장을 했고요. 또 2000년대, 2010년대는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률이 사이클이 되면서 애플이 이제 등장을 급속했고 지금 이제 AI 자체가 이제 보급률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또 성장하는 이 새로운 보급률 사이클 자체가 미국 경기의 연착륙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할 거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그게 미국 투자자들은 행복하죠. 그죠? 전 세계 그 주도하는 산업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요. 네. 주가도 이제 안 밀리는 거고. 산업 얘기를 하셔서 그쪽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AI라는 큰 그 메가 트렌드가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고. 그럼 거기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반도체잖아요. 우리가 뭐 오픈 AI나 뭐 이런 혹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반도체는 오늘은 좀 반등이 옵니다만 생각보다는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조금 더딥니다. 반도체 전망 좀 해주세요.
예, 뭐 지금 생각보다는 뭐 쇼크가 나서 연초 분위기 장 흐름을 사실은 가장 조금 네. 이제 냉각시켰던 그렇죠. 주된 범인인 것 같은데, 이제 어저께 TSMC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또 올해 전망치를 보게 되면 뭐 앞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어떤 그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네.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뭐 잠시 주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올 하반기 가서는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 뭐 반도체 애널도 얘기하는 게 뭐 상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뭐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반기 쪽은 이제 내년에 대한 그림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뭐 이러한 수요도 사실은 더 커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I와 관련된 보급률 사이클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들이 내년이 이제 된다라고 보면 뭐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선행해서 움직일 거고요. 그것이 아마 하반기 쪽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 사이클 자체를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끄는 어떤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올해 하나 사실은 이제 뭐 주식시장이 설사 만약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탄력성이 또 좋을 것 같아서 올해 한 해는 사실 반도체가 상당 부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과거처럼 뭐 음식료, 내 수주 이런 거 사는 것보다도 반도체가 그런 밀릴 때도 오히려 방어적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TSMC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어제부터 우리 반도체가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 SK 하이닉스가 25일 실적 발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삼성전자가 좀 고민이, TSMC는 파운드리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다들 놓친 게 메모리 쪽, 뭐 낸드 쪽은 안 좋다고 봤고 메모리 좋았는데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나면 이거 뭐지 했어요. 그런 점에서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잘 가는데 삼성전자가 좀 고민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예, 뭐 말씀 지적이 맞춘 것 같고, 네네.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서 뭔가 이제 뭐랄까 위상이랄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상당히 좀 약화된 부분. 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상당 네. 부분 이제 뭐 조금 치인 듯한, 특히 이제 뭐 애플과의 경쟁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상당 부분 또 따라오는 캐치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조금 약간은 중간에 좀 끼인 듯한, 그래서 경쟁력이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지금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 또 관련해서 이제 투자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쪽의 투자 자체는 그렇게 센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보면 뭐 그러한 부분에서 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스마트폰에서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서 뭐 그렇게 뭐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잘 하겠죠. 예. 자, 쭉 여러 가지 얘기인데, 대체적으로는 연초에 이제 불안정한 장세, 변동성, 악재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뒤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가 뭐 한 1분기 정도, 이렇게 1, 2분기 보면서 어떤 전략, 또 어떻게 섹터를 좀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분기 뭐 1, 2월 정도는 또 2월 초에 사실 FOMC가 있고 해서 또 조금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물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뭐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1분기에 물가의 어떤 둔화, 또 지금 아주 고용시장의 지표들 자체가 좋은데 그 부분 자체가 좀 둔화될지를 좀 확인할 부분이 시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것이 조금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와 맞춰지는 시기가 저는 1분기 말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분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라 든지 QT 중단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1분기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2분기 쪽에서의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 좀 조정할 때 뭐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와 관련돼서는 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 수출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중후장대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수요 자체가 부진하고, 또 그 부진에는 사실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주로 이제 중간재 자본재를 그동안 많이 수출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중간재 자본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또 산업 전환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해 장은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전략이 올해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얘기 좀 시간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물 ETF가 상장되면서 물론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비트코인에 뭐 비트코인으로 가자 올인하자 이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하고 싶으면 일정 부분 그죠 전체 포트의 굉장히 적은 부분들은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전망이나 접근법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뭐 또 오전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뭐 이 디지털 통화를 허용하지 않겠다 해서 아마 또 가상시장 가격 달지에서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이슈를 떠나서 우리가 대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공부할 때 생산함수라는 게 노동, 자본, 토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 요소에 들어간 게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라는 부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특히 그 생산 요소를 묶어주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일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대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러한 가상과 관련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이러한 것들은 더 커질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얘기되는 게 그 자산의 이제 스톡 토큰화라는 STO라는 이제 명제도 사실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도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비중을 뭐 일부 담아가는 것들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이게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이렇게 폭등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사실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꽤 권하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보지 말고 그 생태계가 가져올 변화들을 함께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오늘 딥사이트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이사님께서 변동성 장세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